만약 43년간 찾아 헤맨 부모님이 당신을 기억조차 하기 싫어한다면 여기 평생 서로의 존재도 모르고 살아온 네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최고의 외과 의사,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 스웨덴의 자유로운 화가, 캐나다의 상담사. 사는 곳도 살아온 환경도 모두 다르지만 그들에겐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43년 전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헤어진 내 쌍둥이라는 것. 유전자 검사로 기적처럼 서로를 찾은 이들. 가난 때문에 우리를 떠나보냈을 부모님을 찾아 하나의 희망을 안고 한국으로 향합니다. 분명 우리를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계실 거야. 하지만 진실을 찾는 길은 처음부터 무언가에 막혀 있었습니다. 조작된 서류, 사라진 기록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충격적인 단서. 그들 부모의 이름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 태성그룹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은 고아들의 대모로 불리는 존경받는 자선사업가 오해숙 회장. 떨리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따뜻한 목소리가 아닌 차가운 법의 칼날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반격을 결심합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43년 전의 진료 기록을 파헤치죠. 마침내 밝혀진 진실은 가난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벌가의 후계 구도를 위해 처음부터 없는 존재처럼 철저히 기획되고 돈으로 거래되어 세상에서 지워졌던 겁니다. 모든 증거를 들고 찾아간 어머니 앞에서 그들은 평생을 기다려온 대답을 듣게 됩니다. 내 야망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원하는 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지.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돈도 추악한 폭로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인생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진실을 새겨넣기로 하죠. 바로 법적으로 그녀의 자식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것. 43년간의 긴 여정의 끝. 그들은 따뜻한 가족을 얻진 못했지만 서로라는 거울을 통해 진짜 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올가매던 과거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됩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어머니라는 여인은 참으로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티끌 하나 없는 하얀 집무실, 그 값비싼 정적 속에서 저는 제 평생을 지배해 온 질문이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제 존재 자체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지요.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저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제 단단하고 완벽했던 세상에 첫 균열이 생겼던 그날을 말입니다. 독일에서의 제 삶은 언제나 질서정연했습니다. 성공한 외과 의사로서 저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버려졌다는 과거의 상처조차 잊을 만큼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한 성을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긴 수술을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던 순간 제 개인 컴퓨터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형제가 3명 더 존재합니다. 스팸 메일이라 치부하며 삭제하려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비현실적인 문장이 제 이성의 벽을 집요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결국 제 삶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었으므요. 서울의 한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익명의 고급스러움으로 가득 찬 그 공간의 공기는 제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무게로 저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문이 열리고 약속된 얼굴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를 보는 것 같았지만 그 거울은 셋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세월의 무늬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유전자가 복제해낸 완벽한 이목구비와 그 위를 덮은 43년이라는 시간의 덮개. 그 기묘한 조화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벤자민이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성공을 온몸으로 증명하듯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비싼 수트를 갑옷처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단단했지만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시선에서는 경계심과 회의감이 역력히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번 한국행을 마치 하나의 리스크 높은 투자처를 분석하러 온 사람처럼 굴었지요. 감상에 젖어 시간을 낭비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소피아는 벤자민과는 모든 면에서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웨덴의 눈 덮인 숲에서 막 걸어 나온 요정 같았다고나 할까요? 자유로운 예술가의 감성이 묻어나는 옷차림과 모든 감정이 투명하게 비치는 커다란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고 그 모습에 당황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지난 43년간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응축된 결정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클로이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다문화 환경이 길러낸 사람답게 그녀는 이 어색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띠며 각자에게 말을 걸고 차를 권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흩어져 있던 우리 넷을 하나의 궤도로 묶으려는 중력과도 같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얼음장 같던 스위트룸의 공기는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첫 만남 이후 우리는 서툴게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앨범을 넘기듯 각자의 양부모님 사진을 보여주고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독일의 엄격하지만 자상했던 교수님 부부, 뉴욕의 치열한 이민자 가정, 스웨덴의 자유로운 중산층 부모, 그리고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진 캐나다의 대가족까지. 우리의 배경은 너무나도 달랐지만 이야기의 끝에는 늘 하나의 질문이 희미한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마치 공백이 많은 역사책을 함께 채워나가는 학자들처럼 부모님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서로를 지극히 사랑했던 젊은 연인이었을 거라고 소피아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4명의 아이를 한꺼번에 키울 능력이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떠나보냈을 것이라고요. 벤자민은 냉소적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그의 눈빛이 작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확률 낮은 감상적 시나리오에 불과했지만 제 안의 어느 한 부분은 그 이야기를 간절히 믿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그 상상에 살을 붙여나갔습니다. 평생 우리를 그리워하며 매일 밤 사진을 보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성공해서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실수가 아닌 사랑의 결실이었으며 우리의 헤어짐이 증오가 아닌 희생의 결과였다고 믿게 해주는 우리가 지난 43년간의 공허함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에게 들려주어야만 했던 이야기였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가진 4개의 몸을 가진 하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거대한 진실의 무게를 까맣게 모른 채 너무나도 아름답고 슬픈 기대를 품고서 말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부모님을 찾는 길은 처음부터 막막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우리가 처음 찾아간 곳은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서울의 한 기관이었습니다. 뽀얀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캐비닛과 세월의 무게에 누렇게 변색된 서류들. 그곳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우리의 뿌리로 향하는 첫 번째 문이 열리기를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1982년의 기록.
우리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어야 할 그곳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내기라도 한 것처럼 중요한 부분들이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부모의 이름, 주소, 연락처. 우리가 가장 알고 싶었던 정보는 하나같이 불분명한 얼룩으로 뭉개져 있었지요. 직원은 기록 보관 과정에서 서류가 훼손된 것 같다며 유감이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차가운 의심의 촉수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수술실에서 아주 미세한 혈관의 출혈점을 찾아내듯 제 이성은 이 비정상적인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망감을 안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우리가 43년 전 처음 세상에 맡겨졌다는 보육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옛 주소에 남은 것은 낡은 건물이 아닌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최신식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당시 그곳에서 일하셨다는 나이 지긋한 수녀님 한 분과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작은 암자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계신 수녀님은 저희의 방문에 놀라면서도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힘겹게 꺼내 놓으셨습니다. 수녀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림과는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고 갓난아이 4명이 담긴 바구니는 최고급 담요에 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육원 역사상 전례 없는 거액의 후원금이 익명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머릿속의 가설을 뒤흔들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젊은 부부의 처절한 선택. 우리가 그토록 믿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비극은 이 불편한 사실들 앞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균열의 소리를 낸 것은 소피아였습니다. 그녀는 수녀님의 기억이 오래되어 왜곡됐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우리의 첫 번째 가설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으로 흔들리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원망이 서려 있었지요. 그러자 벤자민이 참을성 없다는 듯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시간 낭비이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막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게임에 더 이상 자신의 귀한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며 당장 뉴욕으로 돌아가겠다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그의 냉소적인 태도에 소피아는 상처받은 얼굴로 그를 쏘아보았고 클로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객관적인 사실을 원했을 뿐인데 그 사실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피아의 맹목적인 희망도 벤자민의 성급한 포기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가 개입된 사건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길 잃은 아이가 아닌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조사관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제 말에 소피아는 더욱 슬픈 표정을 지었고 벤자민은 흥미롭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얼굴을 하고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지만 43년의 시간은 우리를 너무나 다른 4개의 섬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요. 부모님을 찾고 싶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간신히 연결되었던 우리의 다리는 진실의 무게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력감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는 열지 않은 채로 두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좌절하던 우리에게 작은 실마리 하나가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빛을 가져온 것은 뜻밖에도 가장 회의적이었던 벤자민이었습니다. 그는 뉴욕의 인맥을 동원해 43년 전 그 보육원에 흘러들어갔던 거액의 익명 후원금의 출처를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그는 마침내 마치 암호를 풀어낸 사람처럼 허탈한 표정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돈의 시작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수익권에 있는 태성그룹의 복지재단이었습니다. 태성그룹. 그 이름은 한국에 막 도착한 저희조차 들어봤을 정도로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안주인 오해숙 여사. 언론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존경받는 자선사업가 그 자체였습니다. 고아와 미혼모를 위한 활동에 평생을 헌신해 왔다는 그녀의 기사를 읽어내려가던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약 그녀가 우리의 어머니라면 이 모든 것은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소피아는 그녀의 선한 얼굴에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어머니의 그림자를 보았고 이것이 운명의 이끌림이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녀에게 다가가야 할지를 두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벤자민은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다가는 이용만 당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소피아는 핏줄을 확인하는 일에 법과 돈을 앞세울 수는 없다며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써서 전달하자고 간청했습니다. 클로이는 그 둘 사이에서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와 함께 네 사람의 마음을 담되 최대한 정중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작성한 편지를 그녀의 비서실을 통해 조용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내내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진단서를 작성했지만 제 존재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 이 몇 줄의 글은 그 어떤 의학 용어보다도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단지 돈이나 명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저 살아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 간절하게 적었습니다. 혹시라도 부담을 느끼실까 어떠한 공개적인 만남도 원치 않으며 조용히 만나 뵙고 목소리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평생의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 넷의 지난 43년간의 그리움과 마지막 남은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우리는 지옥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호텔 전화기를 쳐다보았고 이메일 수신함을 확인했습니다. 어쩌면 당장이라도 비서에게서 전화가 와 회장님께서 당신들을 애타게 찾고 계셨다는 그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상상했습니다. 소피아는 매일같이 그녀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고 냉소적이던 벤자민조차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목소리가 담긴 전화 한 통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앞으로 배달된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차가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내용 증명이라는 붉은 글씨가 찍힌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나 자식이라는 단어는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허위사실 유포,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접근, 명예훼손과 같은 날카롭고 비정한 법률 용어들만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한 번 더 태성그룹이나 오해숙 여사의 이름으로 연락을 취할 경우 즉시 민영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었지요. 그 순간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모멸감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뿌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한낱 돈을 노린 사기꾼들의 협박으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전체로부터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고 벤자민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지요.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냈던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는 그 차가운 서류 한 장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헤어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돈과 권력으로 지워버려야 할 끔찍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 차가운 내용 증명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이게도 흩어지려던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모멸감은 우리를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로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슬픔을 차가운 분노로, 분노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집요한 의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어머니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거대한 벽이자 풀어내야 할 정교한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벤자민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시간 낭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월스트리트에서 적대적 에맨드어를 지휘하던 시절의 냉철한 승부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에 있는 자신의 팀에게 24시간 비상체제를 명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43년 전 태성그룹 복지재단에서 그 보유권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기부금으로 위장된 그 돈의 진짜 성격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의 팀은 수십 년 전의 아날로그 회계 자료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자금 세탁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의미 없어 보이는 숫자들의 배열 속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며칠간 아무런 성과가 없자 모두가 지쳐갈 무렵 벤자민은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그는 돈의 흐름이 아닌 돈이 나간 시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그 거액의 후원금이 보유권으로 입금된 날짜와 태성그룹의 오너 일가가 소유한 한 비상장 회사의 비정상적인 자금 인출 날짜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최종 지출 명목은 긴급 복리후생비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태성그룹의 공식적인 해명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이 있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벤자민이 돈의 흐름을 쫓는 동안 저는 저의 전문 분야인 의학 기록에서 돌파구를 찾기로 했습니다. 43년 전 4명의 신생아가 한꺼번에 유기되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분명 당시의 의료 시스템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통해 당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했던 모든 병원의 목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클로이와 함께 마치 전염병의 역학조사를 하듯 그 병원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 보존 기한 만료를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고 때로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일 최고의 외과 의사로서 가진 제 모든 의학적 지식과 논리를 동원해 병원 관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찾기가 아니라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공익적 사안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종합병원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은퇴한 지 오래된 나이. 지긋한 원무과장이 저희의 간절한 사정을 듣고는 창고 깊숙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수십 년의 먼지가 켜켜이 쌓인 그곳에서 그는 빛바랜 서류철 하나를 찾아주었습니다. 1982년 신생아 입퇴원 기록. 그곳에는 산모의 이름도 보호자의 서명도 없이 오직 4개의 번호만이 적힌 입원 기록이 있었습니다. 신생아 1, 2, 3, 4. 그리고 그 아래에는 4명 모두 원인 불명의 저체중으로 인한 인큐베이터 집중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그 기록지 하단에 아주 작게 적힌 담당 의사의 서명이었습니다. 김성진. 저는 즉시 의사협회 명부를 통해 그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이미 10년 전에 고인이 되었지만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작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그는 우리를 경계했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낡은 기록지를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품처럼 남기신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어리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43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의 조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43년 전 그날의 일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VIP 병실에 비밀리에 입원한 태성그룹의 며느리, 내 쌍둥이의 출산,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없는 아이들처럼 관리하라는 병원장의 지시까지. 그는 의사로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훗날을 위해 그 모든 사실을 자신만의 암호처럼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 낡은 다이어리와 벤자민이 찾아낸 회계장부. 우리는 마침내 서로 다른 두 개의 조각을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처음부터 존재해서는 안 될 비밀로 태어났고 돈과 권력의 힘으로 철저하게 세상에서 지워졌던 것입니다. 의사의 낡은 다이어리와 태성그룹의 비공식 회계장부. 우리 손에 들린 두 개의 증거는 더 이상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3년의 세월을 꿰뚫고 날아온 그 어떤 변명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진실의 창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거나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비서를 통하지 않고 오직 우리 네 사람이 직접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출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요구하는 행위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정면 돌파였습니다. 태성그룹의 본사 건물은 위압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성체는 그 안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외부의 모든 것을 차갑게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우리는 예상했던 저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벤자민은 냉정한 목소리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를 들고 1층 로비에 있는 기자들에게 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잠시 후 굳은 표정의 비서들이 내려와 우리를 꼭대기층 회장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우리 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옆에 선 소피아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고 그런 그녀의 어깨를 클로이가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벤자민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질문과 분노와 슬픔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중요한 수술을 앞둔 외과 의사처럼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눈앞의 진실만을 직시해야 한다는 본능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의 첫 문장에 등장했던 그 공간, 티끌 하나 없이 하얀 그 집무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언론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 오해숙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우리가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우리 네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자세히 훑었습니다. 그 눈빛에서는 반가움이나 놀라움, 미안함 같은 감정은 전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값비싼 예술품을 감정하듯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서서 우리가 가져온 증거들을 그녀 앞에 거대한 원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의사의 다이어리 사본, 그리고 회계 장부 출력물을. 그녀는 테이블 위를 한번 흘기 쳐다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 길고 무겁게 느껴질 때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밥을 들으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듯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 여유로운 태도에 벤자민의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을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교양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처럼 나지막하고 평온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 시어머니에게 온갖 구박을 받던 시절의 이야기. 남편인 박태주는 그런 자신을 철저히 외면했고 집안에서 그녀의 입지는 하루가 다르게 위태로워졌다는 이야기. 그러다 기적처럼 임신을 했지만 그것이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를 넷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그녀는 43년 전 그날의 일을 고백했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갓 태어난 우리를 그녀의 눈앞에서 치워버리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딸일지도 모를 그것도 넷이나 되는 아이는 태성그룹의 수치이자 후계 구도를 복잡하게 만들 불필요한 존재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을 지키고 이 집안에서 쫓겨나 평생을 가난과 불행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포기하고 태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야망과 생존을 지킬 것인가. 그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직 온기조차 가시지 않은 우리를 병원 뒷문을 통해 빼돌려 보육원으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다시는 아이들을 찾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거액의 돈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는 눈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어쩔 수 없는 경영상의 판단을 설명하는 CEO처럼 오직 차가운 자기 변명과 합리화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의 선택 덕분에 자신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수많은 불행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포기한 것이 더 큰 선을 이룬 셈이 아니냐고요. 그 끔찍한 논리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피아는 숨죽여 흐느끼기 시작했고 벤자민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돈이라면 원하는 만큼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다시는 서로 아는 척하지 말고 오늘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나라로 조용히 돌아가 달라는 것이 그녀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기대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녀에게 우리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43년 만에 나타나 자신의 완벽한 삶에 흠집을 낸 돈으로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집무실을 나온 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성그룹의 거대한 건물을 빠져나와 서울의 번잡한 거리로 되돌아왔을 때 세상은 조금 전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같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의 침묵은 마치 깊은 수술 후의 회복실처럼 고통스럽고 위태로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 43년의 세월이 응축된 외로운 섬에 갇혀버린 듯 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서자마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실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벤자민은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깊은 상실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 아는 모든 언론사와 월스트리트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태성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위선적인 명예와 자선사업가라는 가면을 갈갈이 찢어 대중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 세상에 대한 처절한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반면 소피아는 소파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이 소진되어 버린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그리고 믿어왔던 슬프지만 아름다웠던 어머니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벤자민의 분노보다 더 깊은 절망의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그런 우리 둘 사이를 오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평생을 타인의 상처를 보듬는 상담사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가닿지 못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우리에게 물을 건네고 떨리는 소피아의 어깨를 감싸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무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상처를 꿰매고 생명을 살리는 외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제 손은 언제나 차갑고 이성적인 판단 아래 움직이도록 훈련되었습니다. 눈앞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 때로는 감염된 부위를 가차없이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상황은 마치 제 삶 전체가 악성 종양에 감염된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집도의로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벤자민의 방식대로 복수하는 것. 그것은 분명 가장 통쾌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복수의 끝을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폭로한다면 우리는 평생 태성그룹에 버려진 비운의 내 쌍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동정과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녀의 그늘 아래 묶여버리게 되겠지요. 그것은 증오라는 또 다른 형태의 족쇄에 우리 스스로를 채우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은 종양을 제거하려다 환자 전체를 죽이는 것과 같은 서투른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벤자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복수는 그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녀를 완벽하게 도려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녀가 돈으로 우리의 존재를 지우려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녀를 우리의 뿌리에서 완전히 절제해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돈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가장 조용하고 그러나 가장 공식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오해숙과 박태준의 자녀로 우리 네 사람의 이름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속이나 부양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3년 전 그들이 돈으로 지워버렸던 사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어떤 기사나 폭로보다도 그들의 공식적인 기록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처럼 새겨질 우리의 이름 4개.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돌이킬 수 없는 복수이자 우리 스스로를 위한 구원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을 찾았습니다.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딱딱한 법률 용어 아래 우리는 43년간 묻어두었던 우리의 이야기를 담담히 써내려갔습니다. 의사의 다이어리와 회계장부는 더 이상 복수의 칼이 아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조용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태성그룹 측에서는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언의 인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친생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의 무게는 제 인생 전체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대신
그녀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4개의 그림자로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린 최선의 그리고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다시 공항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설렘과 어색함 대신 이제는 익숙해진 침묵이 우리 사이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흩어집니다. 독일, 미국, 스웨덴, 캐나다.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름의 나라들로 말입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벤자민은 어색하게 제 어깨를 한번 툭 쳤고 소피아는 말없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클로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우리 모두에게 꼭 연락해야 한다고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몇 번이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빠르게 작아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손안에 든 얇은 서류 한 장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그곳에는 이제 오혜숙과 박태준의 자녀로 박지우, 박진우, 박서우, 박선우라는 4개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텅 빈 승리였습니다. 법적인 관계는 증명되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온기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환자의 차트에서 악성 종양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과 같았지요. 병명은 명확해졌지만 그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3년간 찾아 헤맸던 뿌리는 결국 제 발목을 잡는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저주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저주에 잡아먹히는 대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위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공식적인 기록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녀에게 남기는 지워지지 않는 여운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정에서 제가 얻은 것은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 한국에 왔지만 정작 얻은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그 질문을 함께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가족의 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서로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었지요. 벤자민의 냉소 속에서 저의 숨겨진 분노를 보았고 소피아의 눈물 속에서 저의 억눌러왔던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클로이의 노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희미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공유한 세상에 단 넷뿐인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박지우가 아닙니다. 저는 독일의 외과 의사 안나 클라인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똑같은 얼굴을 한 3명의 형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43년 만에 귀환 끝에 얻은 유일하고도 가장 완전한 진실입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파왔지만 이상하게도 제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에 제 인생을 저당 잡히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이제 저는 온전히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밖의 어둠 너머로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